10년 전 한 남자가 아내를 잃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빗줄기처럼 그날의 사고는 모든 것을 쓸어갔죠. 그리고 10년 후 포항 출장 중 비를 피해 들어간 작은 다방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다방의 마담은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아내였고 그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망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던 김준혁의 삶은 한때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큼 완벽했습니다. 31살의 나이에 업계에서 촉망받는 건축가로 이름을 알렸고 아름다운 아내 윤소라와의 결혼 생활까지 누구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준혁과 소라는 대학 시절부터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한 천생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진행됐어요. 소라의 환한 미소와 준혁의 행복한 눈빛은 참석한 모든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소라야, 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운아인 것 같아.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준혁은 종종 소라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요리하며 보내는 저녁 시간, 주말마다 떠나는 조그만 여행,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소소한 행복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소라 역시 준혁을 깊이 사랑했고 두 사람의 미래는 밝기만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이도 가질 계획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소라의 부모님이었어요. 소라의 아버지 윤정민과 어머니 박혜진은 딸이 잘 나가는 건축가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처음엔 기뻐했습니다. 결혼식 날에는 사위에게 과분한 축복을 건네기도 했죠. 하지만 점차 준혁의 성공이 커질수록 그들의 욕심도 커져갔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액수는 늘어갔고 결국 준혁의 사업 지분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울 수 있는 한도겠지만 회사 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 있어서요. 준혁의 완곡한 거절에 윤정민은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소라가 없는 자리에서 윤정민은 준혁에게 점점 더 거친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소라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내 남편이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거야? 내가 나서서 설득해. 아버지 사업 하나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소라는 남편과 부모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양쪽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했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울먹이는 소라를 보며 준혁의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그는 소라를 위해서라도 장인의 요구를 들어줄까 고민했지만 직원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준혁은 소라를 위로하며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희망했어요. 괜찮아, 소라야. 시간이 지나면 아버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윤정민의 요구는 점점 과해졌고 소라의 스트레스도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점차 야위어갔고 웃음도 사라졌어요. 준혁은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뀐 건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8월의 어느 밤 소라는 아버지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준혁이 출장 중이라 소라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소라야, 아버지가 지금 많이 아프다. 빨리 와줘. 심장이 이상해. 병원에 가기 전에 너를 꼭 봐야겠어. 놀란 소라는 서둘러 차를 몰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워낙 심하게 내려서 준혁은 소라에게 조심하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소라는 너무 급한 마음에 준혁의 문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죠. 소라의 차는 강변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강물로 추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찰은 차량만 발견했을 뿐 소라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김준혁 씨, 정말 유감입니다. 수색을 계속하고 있지만 폭우로 인해 하류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있어서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준혁의 세계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경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강가를 헤매며 소라를 찾았어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색에 나섰고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지만 결국 소라는 실종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준혁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소라야, 제발 돌아와. 제발. 매일 밤 준혁은 소라의 사진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인 윤정민과 장모 박혜진은 딸의 죽음을 준혁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딸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소라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아? 내가 우리 요구를 들어줬다면 소라가 그날 밤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소라의 사망보험금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준혁을 압박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준혁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장인어른, 제가 소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윤정민 부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언론에까지 준혁이 소라를 학대했다는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더해 그녀의 부모에게 명예까지 훼손당한 준혁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은 준혁을 믿고 지지했지만 일부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된 소문은 그의 심신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어요. 결국 준혁은 더 이상의 분쟁을 원치 않아 소라 명의로 된 재산과 보험금을 모두 포기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소라를 향한 사랑과 존중으로 그녀의 부모와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10번의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41살이 된 준혁은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묻고 일에만 몰두한 결과 작은 건축사무소는 이제 대형 건설회사로 성장했고 준혁은 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무실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에는 준혁이 설계한 건물들이 여럿 자리하고 있었죠. 그의 건축 철학이 담긴 건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건축계의 유망주에서 이제는 대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준혁 이사님, 내일 포항지점 방문 일정 확인해 드립니다. 오전 10시 기차 예약해 드렸어요. 오후에는 현장 미팅 있고 저녁에는 지역 사업가들과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의 알림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언제나 어딘가 공허해 보였어요. 성공이라는 불빛 아래 숨겨진 외로움이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죠. 소라를 잃은 후 준혁은 한 번도 제대로 웃지 못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짓지만 혼자 있을 때면 그 가면은 금세 벗겨졌어요. 누가 봐도 잘생긴 외모와 성공한 커리어 덕분에 주변에서는 수많은 만남을 주선했지만 준혁은 모든 제안을 거절했죠.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은 그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그의 변함없는 대답이었어요. 준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라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녔죠. 침실 한쪽에는 소라의 사진과 함께 작은 제단을 마련해 두었고 매일 아침 그곳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꽃을 꽂아두고 그녀의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다 놓기도 했어요. 소라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요즘 일이 많아서 내가 좋아하는 제주도에 가지 못했어. 다음에는 꼭 시간을 내볼게. 슬픔을 견디는 그만의 방식이었죠. 동료들은 준혁이 일 중독에 빠졌다고 걱정했지만 그에게 일은 슬픔을 잊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휴가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혁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인 윤정민과 장모 박혜진이었어요. 소라의 보험금과 재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던 그들은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던 윤정민은 무리한 투자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명품으로 치장하던 박혜진은 점점 초라해져 갔죠. 그리고 또다시 준혁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 우리도 딸을 잃은 불쌍한 부모야. 소라가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를 도왔을 거야. 그 마음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전화가 왔고 준혁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점차 윤정민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내가 우리 딸을 죽인 죄책감은 없나? 소라가 그날 밤 왜 나갔는지 생각해 봤어? 우리 때문이잖아. 돈으로라도 보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전화가 거의 매주 이어졌고 심지어 준혁의 회사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 회사 로비에서 고함을 치는 윤정민을 경비원들이 제지하는 일도 있었어요. 준혁의 동료들은 의아해했죠. 준혁 씨, 저 사람들 누구야? 왜 저렇게 난리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혁은 그저 웃어넘기며 오래된 지인들이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는 소라의 부모에게 화를 내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소라를 더 슬프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점점 깊어져 갔어요. 10년 전 소라를 잃은 슬픔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는데 윤정민 부부의 등장으로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죠. 어느 날 밤 준혁은 소라의 사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 결심을 하게 됐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기로 한 거죠. 소라도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장인 부부와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항 출장을 계기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소라도 이걸 원할 거야. 준혁은 오랜만에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소라가 그에게 썼던 마지막 생일 편지였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에요.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살아주세요. 준혁은 이 문장을 읽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포항 지점 개소식은 그에게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이번 기회에 과거와의 고리를 끊고 장인 부부와도 완전히 관계를 정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할 금액을 주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출장 가방을 꾸리며 준혁은 오랜만에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출장으로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방에 소라의 사진도 넣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서 그녀를 완전히 잊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에 준혁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맑은 하늘처럼
그의 마음도 조금씩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포항행 KTX에 올라탄 준혁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소라에게 말을 건넸어요. 소라야,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 그렇게 준혁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여정이 시작되었죠. 포항역에 도착한 준혁은 선선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공기와는 다른 바다 내음이 코끝을 간지렸죠. 오랜만에 느끼는 해안 도시의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역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포항지점 직원 이민우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포항지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길이 많이 피곤하셨죠? 먼저 숙소로 모실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는 회사에서 신뢰하는 직원 중 한 명이었고 포항지점 개설을 위해 몇 달 전부터 이곳에 내려와 있었죠. 차에 오르자 창밖으로 포항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한쪽으로는 거대한 제철소가 보이고 다른 쪽으로는 푸른 동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강 도시의 모습과 함께 바다가 보이는 풍경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이번에 개소하는 지점은 포항 재개발 사업의 핵심이 될 거예요. 이사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건물이라 현지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친환경 요소를 도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민우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준혁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건축가로서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죠. 그는 지난 몇 년간 경영에 치중하느라 직접 설계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포항 프로젝트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일 개소식에는 누가 참석하나요? 준혁의 질문에 민우는 목록을 보여주었어요. 지역 정치인들과 기업가들, 건축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준혁은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포항지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막 완공된 건물은 그가 설계한 대로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어요. 유리와 철강을 주재료로 한 현대적인 외관과 내부의 친환경적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역시 이사님 작품은 달라요. 지역 사람들도 새 건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바쁘게 개소식 준비가 진행 중이었어요. 준혁은 직원들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며 오후를 보냈습니다. 작은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그의 모습에 직원들은 감탄했어요. 준혁은 건축물에 자신의 영혼을 담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한 후 직원들이 저녁 식사를 제안했죠. 이사님, 오늘 저녁 환영 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로 좋은 해산물도 준비했어요. 포항에 오셨으니 꼭 대게는 드셔보셔야죠. 민우의 열정적인 권유에도 준혁은 공손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죠.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는 언제나 그에게 부담이었어요. 특히 소라를 잃은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내일 개소식 전에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들 즐겁게 회식하세요. 내일 중요한 날인데 너무 늦게까지 마시지는 말고요. 직원들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이미 준혁의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건축가이자 리더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을요. 준혁은 호텔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녁 산책을 나섰습니다. 포항의 밤거리는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푸른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를 따라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소라가 이 풍경을 봤다면 좋아했을 텐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준혁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으니까요. 걷다가 문득 하늘을 보니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날씨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해 보니 곧 비가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역시 바다 근처는 날씨가 변덕스럽네. 서둘러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급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건물을 발견했죠. 예스러운 분위기의 바다향기 다방이라는 간판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된 목재로 만든 간판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다방이 아직도 있네.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방이라는 공간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소라와의 데이트 장소였던 학교 앞 다방에서 프로포즈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날도 비가 많이 내렸었습니다.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며 들어간 다방에서 용기를 내어 청혼했던 날이었어요. 잠시 과거의 추억에 잠겼다가 점점 거세지는 빗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진한 커피 향기와 함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내부는 의외로 고풍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레코드판과 책들, 앤티크한 가구들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벽면에는 옛 포항의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지만 손님은 몇 명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창가 쪽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여직원이 준혁을 발견하고 인사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다방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레트로 스타일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자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어요. 빗물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준혁의 테이블로 다가온 직원에게 준혁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직원이 메뉴판을 건네며 다방 특제 수제 케이크도 추천했지만 준혁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기 때문이죠. 잠시 후 커피가 나왔고 준혁은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다방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책장에 꽂힌 빛바랜 책들, 그리고 다방 한쪽에 자리한 작은 피아노까지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특히 피아노 위에 놓인 오래된 메트로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라가 피아노를 배울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죠. 준혁은 이런 우연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며 시선을 돌렸어요. 그러다 문득 다방 안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매니저로 보이는 여성이 직원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는 등을 돌리고 서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단정한 차림새와 우아한 몸짓이 눈에 띄었습니다. 준혁은 무심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실루엣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죠. 키와 체형, 특히 머리를 살짝 기울이는 자세까지 1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준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길에서 소라와 닮은 여성을 봤다고 착각하고 쫓아가기도 했고 꿈에서는 수없이 그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항상 현실로 돌아오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했어요. 그냥 또 내 망상이겠지. 준혁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만 시선은 계속 그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무언가를 집으려고 몸을 숙였고 그 순간 준혁은 그녀의 왼손에 있는 반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분명 소라의 결혼 반지와 동일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준혁이 직접 디자이너에게 의뢰해 제작한 독특한 무늬의 반지였죠.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자신의 상상인 걸까? 그러나 그 반지는 너무나 특별해서 혼동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매니저가 천천히 몸을 돌렸고 준혁은 그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준혁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다방 안을 울렸어요. 그녀의 얼굴. 그것은 분명 소라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동자는 분명 소라의 것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커피잔이 깨지는 소리에 놀란 직원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감각은 다방 안쪽에 서 있는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 소리에 준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여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놀란 토끼처럼 굳어버렸죠. 준혁은 직원의 말에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그녀에게 다가가야만 했어요. 이게 꿈이라면 깨기 전에, 환상이라면 사라지기 전에 확인해야 했습니다. 소라야? 준혁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리에도 여성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공포와 충격, 그리고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괜찮으시겠어요? 테이블을 정리해야. 직원이 깨진 잔을 치우려 했지만 준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다방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여성은 준혁이 다가오자 뒷걸음질 치더니 급히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쫓았어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이 의아한 눈으로 준혁을 바라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녀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소라라면, 정말 소라라면 이번에는 꼭 붙잡아야 했습니다. 뒷문을 열고 나가자 좁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양쪽으로 몇 개의 문이 있었고 끝에는 비상구로 향하는 듯한 문이 보였어요. 준혁은 직감적으로 그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밖은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칠 곳을 찾는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지만 이미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윤소라 씨. 준혁의 목소리에 여성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분명 그녀였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준혁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라였어요. 조금 더 성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변함없이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공포와 당혹감이 읽혔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준혁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지만 소라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라야, 정말 너구나. 살아있었던 거야? 준혁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10년간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눈앞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기쁨과 혼란, 의문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소라의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소라는 고개를 돌렸어요.
준혁 씨, 제발 여기서 나가주세요. 제발이요. 소라의 애원에도 준혁은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10년간의 의문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나가다니. 소라야, 난 10년 동안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살았다고. 그런데 살아있었다고? 여기서 만난 게 우연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 혼란, 안도감,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소라는 그런 준혁의 모습에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해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제발. 그때 다방 뒷문이 다시 열렸고 한 남자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다방 내부에서 봤던 매니저와 대화하던 남자였어요. 그는 우산을 들고 있었고 소라 앞에 보호하듯 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 이분을 왜 따라오신 거죠?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은 그를 힐끗 보더니 다시 소라에게 집중했어요. 소라야, 설명해줘.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어. 소라는 남자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민석 씨. 제가 해결할게요.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민석이라 불린 남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소라의 확고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준혁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더니 다시 다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비 내리는 뒷골목에는 준혁과 소라, 단둘만 남았어요. 두 사람 모두 빗속에 서 있었지만 비에 젖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호텔방으로 가자. 거기서 모든 걸 이야기해줘. 소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준혁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후 다시 다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간단한 가방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준비한 우산을 펼쳤습니다. 가시죠. 두 사람은 말없이 호텔로 향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내내 준혁은 이것이 꿈이 아닌지 계속해서 자신을 꼬집었어요. 옆에서 걷는 소라의 모습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환상이 아닌 분명 살아 숨쉬는 소라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과거에는 항상 대화가 끊이지 않았던 두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준혁의 방에 들어서자 소라는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창가에 놓인 준혁의 여행 가방 위에 있는 자신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제 사진을 가지고 다니시는군요. 소라의 말에 준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아. 이제 모든 걸 이야기해줘. 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10년 동안 어디서 무얼 했는지, 모든 것을. 소라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어요. 준혁은 침대 끝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운전하기 어려웠지만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 아버지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술에 취해 있었죠.
소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어요. 아버지는 당신을 협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회사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저를 해치겠다고 당신을 위협하려 했죠. 제가 그 계획을 알게 되자 아버지는 격분했어요. 우리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은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아직 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기에 자리를 지켰어요. 아버지가 저를 때렸어요. 처음으로 제게 손을 댄 거였죠.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대로 뛰쳐나왔어요. 빗속을 운전하며 당신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핸드폰이 안 잡혔어요. 그때 커브길에서 차가 미끄러졌고 다음 기억은 강물 속이었어요.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기적이었죠. 물살에 휩쓸리다가 강 하류의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고 한 낚시꾼이 저를 발견했어요. 그분이 병원으로 데려갔죠. 소라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사고의 흔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옆 병상의 TV에서 제 사고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뉴스에서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어요. 아버지는 카메라 앞에서 울면서 당신이 저를 학대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고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까지 그 말에 동조하고 있었죠.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거짓된 인터뷰가 얼마나 자신을 괴롭혔는지를요. 그때 결심했어요. 돌아가지 않기로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이용해 당신을 파멸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제가 돌아간다면 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이용할 테고 당신은 계속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연락도 없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준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매일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버지는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으려던 회사, 당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사라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도 내게 알려줄 수 있었잖아. 나 혼자만이라도. 그럴 수 없었어요. 당신은 거짓말을 못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아버지 앞에서도 태도가 달라졌을 거고, 그러면 그들은 의심했을 거예요. 저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소라의 말에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정말 거짓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포항에서 어떻게 지냈던 거야?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신분증도 없고 돈도 없었죠. 다행히 저를 구해준 낚시꾼 아저씨와 그분의 부인이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은 자식이 없으셨는데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죠. 새 신분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셨고 이 다방도 그분들이 물려주신 거예요. 소라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분들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저 혼자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1년 전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정민이 소라를 찾아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당신을 찾은 거야? 우연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 관련으로 포항에 왔다가
다방에 들렸던 거죠.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안경도 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제가 실수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들었나 봐요. 그 후로 계속 저를 미행했고 결국 제 정체를 알아냈죠. 소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는 제게 협박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알리겠다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죠. 새 신분으로 살아온 것이 불법이니까요. 그래서 뭘 요구했어? 돈이요. 당신을 계속 괴롭히면서 돈을 뜯어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더 큰 계획을 세웠나 봐요. 내일 포항지점 개소식에 오겠다고 했거든요. 준혁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인이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짐작이 갔어요. 다방에서 같이 있던 남자는 누구야? 박민석이라고. 제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에요. 아버지의 불법 행각을 조사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당신에게서 갈취한 돈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어요. 소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준혁의 눈을 깊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 사고를 계획했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일부러 저를 불러내고 차에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민석 씨가 아버지의 옛 운전기사를 찾아냈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증언했죠. 차의 브레이크에 문제를 일으키도록 지시받았다고요. 준혁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왜 장인 부부가 그토록 뻔뻔하게 자신을 괴롭혔는지, 왜 소라의 죽음을 이용해 돈을 요구했는지 말이죠. 내일 개소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소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장인의 계획과 그들이 준비한 대응책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소라와의 재회, 장인의 충격적인 계획, 그리고 오늘 있을 대결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소라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서로 같이 있는 모습이 목격되면 계획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오늘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를 마치고 개소식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앉아 소라가 남긴 증거 파일을 다시 검토했어요. 박민석이 모은 자료들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윤정민이 준혁에게서 갈취한 돈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증거, 탈세 내역, 그리고 소라의 사고를 계획했다는 증언까지. 이 모든 것이 장인의 죄를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거야. 준혁은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장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소라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여전히 얼떨떨했어요. 어젯밤 소라와 헤어질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아직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익숙한 온기는 여전히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준비를 마친 준혁은 호텔을 나와 개소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포항지점 건물은 이미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지역 정치인들, 비즈니스 파트너들, 언론인들까지 모두가 이 새로운 건물의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사님 오셨군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민우가 준혁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준혁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준혁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죠. 그의 마음은 이미 곧 벌어질 대면 상황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개소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어요. 준혁은 무대에 올라 환영사를 했고 지역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언제 윤정민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준혁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멋진 건물이네요. 낯선 목소리에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 윤정민이 서 있었어요. 옆에는 박혜진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 낡고 구겨진 티가 났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어떻게 여기에? 준혁은 놀란 척했지만 사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소라의 설명대로 윤정민은 이 자리에서 준혁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큰일을 하는데 축하해 주러 왔지. 우리도 가족인데 초대장을 보내지 않다니 서운하군. 윤정민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근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놀랐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라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아이가 당신의 성공을 못 본다는 게 정말 안타깝군요. 박혜진이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준혁은 그 위선적인 모습에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네, 소라가 많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그때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준혁을 불렀습니다. 개소식의 핵심 순서인 테이프 커팅 시간이었어요. 이사님, 테이프 커팅 시간입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준혁은 윤정민 부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계획된 대로 움직일 시간이었어요. 단상에 올라선 준혁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에게 매우 중요한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십니다.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싶습니다. 윤정민님, 박혜진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준혁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윤정민 부부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이 두 분은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특히 제 아내였던 소라가 떠난 후에도 가족으로서 저를 챙겨주셨죠. 준혁은 감정을 절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1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진 제 아내 소라가 윤정민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는 준혁의 말을 막으려는 듯 한 걸음 다가섰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술이라도 마셨소? 하지만 준혁은 의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 소라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순간 뒷문이 열리고 소라가 입장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어요. 소라는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장내는 술렁였고 기자들은 재빨리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윤정민과 박혜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윤정민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몸을 떨었어요. 이게 무슨... 소라야?
어떻게? 소라는 담담하게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장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단상 위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어요. 윤정민은 창백한 얼굴로 소라를 바라보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여자는 제 딸이 아닙니다. 제 딸 소라는 1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건 분명 사기꾼이 틀림없습니다. 윤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혁은 침착하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그만 연기하셔도 됩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준혁의 신호에 맞춰 뒤쪽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소라가 포항에서 지내온 10년의 기록과 함께 윤정민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증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인 소라의 사고를 계획했다는 운전기사의 증언 영상이 나왔어요. 제가 윤정민 씨의 지시로 브레이크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딸을 다치게 하려 했던 게 아니라 죽이려 했던 거예요. 운전기사의 고백에 장내는 경악했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어요. 윤정민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다 조작된 거야. 준혁, 내가 이런 짓을 벌이다니. 윤정민이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명백했어요. 소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준혁 씨에게 돈을 갈취한 것도요. 소라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딸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죠. 제가 없어지자 제 죽음마저 이용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박혜진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소라야, 정말 너구나. 살아있었다니.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는 거니? 내 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일을 했을 리 없잖아. 소라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당신도 알고 계셨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날 밤 제가 나간 후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라고 말했죠. 박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때 장내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준혁은 미리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윤정민 씨, 박혜진 씨, 두 분을 사기, 공갈, 횡령,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정민은 갑자기 자신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어요. 그것은 작은 권총이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뒤로 물러서, 모두 물러서, 윤정민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는 소라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쳤어. 준혁은 즉시 소라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10년 전 소라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장인어른.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윤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준혁과 소라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갑자기 총을 자신의 머리로 돌렸어요. 안 돼요, 아버지. 소라가 소리쳤지만 그 순간 경찰이 재빨리 윤정민에게 달려들어 총을 빼앗았습니다. 윤정민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 모든 게. 경찰은 윤정민과 박혜진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해 갔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패배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10년 동안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개소식장은 한동안 혼란스러웠지만 진행자의 안내로 사람들은 차분히 자리를 정리했어요. 기자들은 준혁과 소라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두 사람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개소식 행사가 끝나고 준혁과 소라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시간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준혁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라의 손을 잡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지는 못했나 봐.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당신을 속인 것에 대해서.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게 없어. 내가 택한 길이 당시로서는 최선이었을 거야.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소라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걸 10년 동안 간직해왔어. 이제 돌려줄 수 있게 되어 기뻐. 소라는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손에서 반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반지였죠. 새로 시작해봐도 될까요, 준혁 씨? 그래,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야. 준혁과 소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과거의 아픔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1년 후 포항의 작은 해변가에 위치한 제2의 인생 재단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 재단은 준혁과 소라가 함께 설립한 것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학대받는 노인들을 돕기 위한 곳이었어요. 특히 부모나 자녀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쉼터가 재단의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라가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명이 아닌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는 그녀의 극적인 재등장과 부모의 배신, 그리고 남편과의 재회 스토리를 세기의 실화라고 부르며 여러 방송에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어요.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기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저희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특히 노인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숨겨져 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라의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포항 지역 내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여러 독거노인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소라의 연설을 지켜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사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소라와 함께 이 재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1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님,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포항 지점의 민우가 준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준혁의 가장 신뢰하는 직원 중 한 명이 되었어요.
민우 씨 덕분이야. 내가 없었다면 포항지점도 이 재단도 이렇게 잘 운영되지 못했을 거야.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웃음은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준혁과 소라는 재단 건물 뒤쪽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동해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이제 그들은 법적으로도 다시 부부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절차였지만 그 의미는 무척 컸죠. 윤정민과 박혜진은 어떻게 됐나요? 박민석이 차를 가져오며 물었습니다. 그는 소라의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두 사람과 가까운 친구로 남아 재단 설립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아버지는 1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어머니는 공범으로 8년이죠. 두 분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어요. 소라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체념과 연민이 묻어 있었어요. 부모에 대한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가끔 그분들을 면회 가나요? 민석의 질문에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젠가는 가볼 생각이지만 지금은 제 삶을 재건하는데 집중하고 싶어요. 준혁은 소라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소라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으니까요. 그나저나 다방은 어떻게 됐어요? 민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소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다방은 제가 데려와서 키운 후배에게 맡겼어요. 여전히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대요. 특히 우리 이야기가 알려진 후에는 관광객들도 구경 오고 있다고 하네요.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포항의 작은 명소가 되어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어요. 저녁이 되자 재단 뒤편 잔디밭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재단의 직원들과 쉼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중에는 준혁과 소라의 도움으로 자식들의 학대에서 벗어난 할머니도 있었고 치매 남편을 돌보다 지친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준혁 씨, 소라 씨 덕분에 이제 나는 편안하게 남은 생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고맙소. 팔순의 김기철 할아버지가 준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재단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받은 노인 중 한 명이었어요. 아들 내외에게 학대받다가 이곳으로 오게 된 분이었죠.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려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셔서 이 재단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소라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재단은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경험한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이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파티가 끝나자 준혁과 소라는 재단 근처에 지은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집을 팔고 포항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과거의 기억이 담긴 공간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집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준혁은 소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행복해?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소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10년 전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 같아.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준혁의 말에 소라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어요. 포항의 작은 다방에서 그것도 우연히 비를 피하러 들어간 곳에서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아내를 만나다니.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준혁 씨,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소라의 말에 준혁은 그녀를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준혁의 말에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재단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가운데 두 사람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이별과 아픔을 뒤로하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에는 더 이상 거짓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희망,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만이 있을 뿐이었죠. 사랑해요, 준혁 씨. 나도 사랑해, 소라야. 영원히.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이런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